을 하거든요. 선생님을 뽑으려면 이 새끼 얼마나 강의 잘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헛돈 들이면 안 되니까 월급 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테스트한단 말이야.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개발한 게 히트다 히트라고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를 쫙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깐풍비 밥만 주세요 오씨 쪼개 막 이렇게 했더니 시강을 듣고 있는 동료 강사들 원장 선생님들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져. 저건 뭐지? 저건 보지 못한 캐릭터. 뭐 저런 캐릭터가 다 있지. 이러면서 같이 일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얼굴색으로 차츰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니네는 조금 뭐랄까 이제 나랑 적응이 되니까 저 선생님 원래는 저래 그런 저런 건데, 나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니. 특히 그리고 원장 선생님 아직도 그 얼굴이 선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다 결국은 선생님이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당연히 불합격이죠. 너무 개성이 넘치니까 이 캐릭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까지 간 것 같아. 그쵸? 전자까지 갔지?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습용으로 지금 9번 있는 거거든. 자구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수능에는 1인칭 이런 따위의 표현은 나온다 안 나온다. 수능 선지에는 1인칭 뭐 3인칭 이런 거 안 나와. 뭐라고 나온다고 했지? 작품 속 서술자냐 작품 밖 서술자냐 이런 거였거든. 안 보고 대답해야 돼. 당연히 작품 속 서술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선지에 작품 속 서술자 혹은 작품 밖 서술자라고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 답을 해야 되는데, 지문 속에서 어떤 표현 한 글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뭘 찾아야 한다? 그렇지. 나라는 표현을 찾아가지고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이야 밖이야. 시작. 속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품 속 서술자다 그러면은 지문 속에 나라는 표현이 동그라미 X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례에도 보면은 나보다 라고 하면서 나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명확한 거죠. 그쵸? 자, 다음. 요거 말고 3인칭 해당하는 자, 판단하는 기준. 작품 속이냐 밖이냐? 이번엔 작품 밖 서술자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게 거기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작품 밖 서술자다 선지에 나오면은 자,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 나가 있냐 없냐야. 이번에는 나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상관이 없지. 큰 따옴표에서 나라는 표현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큰 따옴표에 들어가는 나는 그쵸? 서술자인 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상식. 그래서 수능에는 이런 3인칭이라는 표현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구시대 구닥다리 문제들에서 나와도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바뀌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그리고 또 복습 갑니다.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구로 시작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셔가지고 10번. 잘 따라오고 있죠? 이제 전인데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칠판만 보고 기억 안 나면은 이제 쓱 보시고, 기억 안 나면은 주여기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여기가 얘기해봐. 자, 장면의 전환이 되려면은 최소한 장면 개수가 몇 개는 돼야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전환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하나 있다가 A가 아닌 다른 B로 이 말이잖아. 최소한 장면이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2개는 있어야죠. 그 말이잖아. 장면이 전환된다는 거는 일단 장면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장면 구분하는 기준이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쵸? 윤아님 이거 기억나요? 장면을 어떻게 구분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장면이에요? 물어본다면은 보통 그 경계에 나오는 특정 표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 필기 안 했나 혹시? 성규님 혹시 기억 안 나요? 장면과
장면 사이에 경계에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었잖아. 뭐였죠? 안 했나 보구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그 다음에 공간을 나타내는 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경계로 장면이 나뉜다 이거야. 그걸 경계로 장면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가 막 나오다가 뭐 이튿날이라고 시간이야 공간이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떡 하고 나오면은 그죠? 그 이전 장면하고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장면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공간을 나타내는 말도 마찬가지야. 뭐 집에 돌아와 본인 할 때 집이라고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딱 새로운 장면의 시작이야. 알겠죠? 니네 마음에 들어. 자세가 아주 좋아. 사실 니네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우리 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팁을 하나 줄 거야. 팁? 개념 하나를 선물로 줄 거야. 자, 개념 하나를 선물로 줄 거야.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칠판에 적는 거 있지? 똑같이 따라 적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기본적으로 현대소설, 고전소설 구분 없이 통하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장면, 경계, 기준이야. 근데 이제 고전소설에만 나오는 장면 전환 표지가 있어요. 자, 써볼게요. 장면, 전환, 표지. 장면 전환됩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표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화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없니? 화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말씀 화자에다가 말씀 설자야. 근데 이제 이게 뭔 뜻이냐면은 시작 이란 뜻이야.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화설이라고 시작을 해요. 말씀 화에 말씀 설자야. 혹시 본 적 있어? 홍길동전이나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각설이란 말이 나와요. 각설 뭐 거지야? 거렁뱅이야? 국어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각자가 이제 물리칠 각자야. 이거 한자는 안 써도 된다. 이게 물리치다 라는 뜻이야. 물리칠 각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 이런 뜻이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앞 이야기 끝내고 앞 이야기 동그라미 앞 동그라미 끝.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뒤 동그라미 시작. 앞 이야기 끝 뒷 이야기 시작이라는 뜻이야. 물리칠 각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각설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뜻의 표현이 있는데 차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차설이라고 할 때 이 차자가 이제 요런 한자 본 적 있어? 요런 한자? 윤 이거 본 적 있니? 이런 한자? 요. 없어요? 또 차자야 또. 아까 얘는 물리치다였잖아. 물리치다였고 얘는 이제 또란 또 차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땡땡 하면 돼. 앞 이야기 끝이고 또 뒷이야기 시작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같은 뜻을 지닌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또 있어. 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왜 이렇게 많냐? 제설이라는 것도 있어. 제설 뭐 눈 치우는 거야? 눈 치우는 거는 어휘의 제야. 그지? 제설 하면은 야, 네 친구 태주도 오늘 이제 안 온다며. 맞죠? 너랑 친구 아니냐, 태주? 친구 아니에요? 모른 척 할 거예요. 야, 그렇다고 뭐 학원 옮긴다고 친구 연을 끊어버리냐? 응? 자, 아무튼 제설 그러면은 느낌상 제자가 무슨 제자일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제자야. 다시 제자야. 그러니까 이 2번, 3번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스킵해두고 멈춰뒀다가 딴 얘기를 이제 한참 또 이어서 하다가 아까 했던 이야기 있잖아 라고 그 다시 이어서 말할 때 나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시 제자가 들어가서 앞 이야기 이어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어서라는 말을 쓰고 이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A 이야기 쭉 나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아빠 앞에서 아비를 하지 못하고 뭐 형이를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면서 졸라 투덜대다가 갑자기 이야기 끝나고 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온다거나 홍길동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가
옛날을 회상하는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끝나고 A 다시가 이제 이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아까 하던 이야기에 이어서 그런 뜻으로 제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말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 뜻까지 알 필요는 없어. 내신에서는 물어볼지 몰라도 수능에서는 안 물어보거든. 근데 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이게 새로운 장면, 새로운 장면, 새로운 장면, 새로운 장면의 시작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저런 말이 나오면. 오케이? 장면 개수 셀 때 저걸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아주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한 거야. 장면의 전환. 그죠? 다 설명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장면의 전환이 있었고요. 빈번한 전환도 있지 않았니? 그치? 빈번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쭉 가시면은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형광펜으로 아마 색깔이 돼 있을 거야. 그쵸? 형광펜으로 색깔이 돼 있어야 돼.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요. 이거. 자, 안 보고 대답해봐. 빈번하게 바뀐다 장면이 이런 얘기인데 빈번하다 그러면은 찾았니? 장면의 빈번한 전환? 오케이? 못 찾았어? 어디 있어? 오케이. 빈번하다라고 하는 것을 횟수로 치면은 개수로 치면은 장면 개수 몇 개라고 했더라? 민혁이 혹시 기억나요? 장면 개수가 몇 개나 나와야 빈번하다. 빈번하다가 무슨 소리야? 자주 바뀐다 이거잖아. 몇 개나 나와야 빈번이었지? 혹시? 최소한. 그렇지. 그렇지. 최소한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장면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 그렇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소설 지문이 있을 때 중략이라고 중간에 대체로 나오잖아. 그치? 중략이라고 나오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좀 시간을 차이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 하잖아. 근데 여기서 개수를 세도 3개 이상이 돼야 이걸 보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중략 경계를 허물고 개수를 세면 안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통틀어서 보통 3개 정도는 나와. 알겠어요? 근데 중략 경계로 앞이든 또는 뒤든이야. 또는 앞과 and 뒤가 아니라 앞 또는 뒤. 이해되죠? 그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센다 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 시간 나타내는 표지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보면은 사례에서 황성이라고 하는 게 그쵸? 공간이라는 거 알아보겠지, 그치? 괄호 처리 딱 해보고 항할세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강서지경이 이르렀잖아. 이게 같은 한 장면이야, 그치? 그리고 다음 내려가시면은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박해서 저번에 괄호 처리했던 거야, 이거, 그치? 괄호 처리했던 거야. 어디로 갔냐 했더니 본진으로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벌써 장면이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또 바뀌겠지, 그치? 그리고 또 가니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윽고 어쩌고저쩌고 드리건을 점점점 보내고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그랬잖아요. 어디로 향한다? 경사로 향하여. 이 부분 벌써 장면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최소 지금 3개 이상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쵸? 공간을 나타내는 말만 찾아서 괄호 처리해도 개수 세는 데는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시간 또는 공간이야, 잊지 마.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사례들은 각자 한번 읽어보면은 그냥 알 수 있고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이제 이어지는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은 시점의 전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필기 돼 있지, 그치? 필기 안 돼 있냐? 돼 있지? 돼 있지? 안 보고 얘기해봐. 유나님, 시점이 전환된다 라고 하는 거는 구분한 기준이 있었죠. 판단 기준. 시점이 뭐더라?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할 때 그 시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전환은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그쵸? 유나님, 시점이 바뀐다 안 바뀐다를 뭘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시점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 그쵸? 뭘 보고 판단해? 그렇죠. 나. 그래서 시점이 바뀌냐 아니냐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대체로 이제 중략 부분 지나서 나라는 표현이 갑작스럽게 사라져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거꾸로도 가능하죠.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워버리라고 했는데 작품 제목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황석영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편 가운데서 객지라고 하는 게 객지라고 하는 제목에 객지는 딴 작품이죠. 가객 필기 아마 돼 있을 텐데 객지가 아니고 가객이야. 가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가객이 뭐냐? 가짜가 노래 가짜에다가 그 다음에 나그네 객자거든요. 노래하는 나그네를 가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막 이래. 오케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시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쉼표 해놓고 대표적으로 이제 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랄지 유명한 소설의 작가 성석재 작가의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던 과거 작품들이 있거든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투명인간. 이 두 개의 작품은 꼭 써주세요. 투명인간. 그러면은 이게 시점의 전환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이거 외워두는 게 아마 신상이 이룰 거야. 왜냐면은 이 두 개 작품 아니라면은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작품이 이 두 개 작품이 아니면은 이런 선지 속 표현이 나왔을 때 맞다고 해 틀리다고 해 이 두 개가 아니라면 그냥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시점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보통의 작품들에서. 오케이? 이 두 작품은 기억해 놓은 게 좋아. 자,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돼 있죠? 나는이라고 나가 있잖아. 그치? 나가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중략 표시잖아. 말줄임표. 그쵸? 말줄임표 뒤에는 아무리 찾아도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황석영의 가객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기억나시죠? 자, 다음 전기적이다의 전도. 여기 전으로 시작하는 개념어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적의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요? 기자가 무슨 기자였죠? 기이하다. 기이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비현실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면 전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비가 나타났어요. 전기적이 아니에요. 전기적이죠. 그쵸? 강시 알아요? 강시? 주영님, 강시 알아요? 강시가 뭐예요? 좀비, 아네. 좀비 비슷한 거죠. 죽은 시체인데 시체가 막 움직여. 막 이렇게 뻣뻣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없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못 봤어요? 강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도수를 부려가지고, 보통 뭡니까? 전우치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고전 소설 중에 전우치전 알지? 전우치전 보면은 전우치가 와 도수를 부려가지고 임금 앞에서 그 궁궐 천장으로 웅 떠가지고 이제 막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전기적이 아니야. 전기적이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보면은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 있는데 뭐라고요? 이생규장전. 조선시대 최초의 관음증 환자에 관한 보고서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재수생 나이쯤 되는 그 이생이 터벅터벅 재수학원 가고 있는데 재수학원은 아니야. 하여튼 자원급제 하려고 이제 뭡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는 학원 같은 데를 다니는 건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니? 니네도 마찬가지잖아. 이 학원에 올 때 얼마나 또 짜증났겠어. 이 새끼 또 보러 간다 이거. 이 새끼 얼마나 또 웃기려나 생각하면서 온 거 아니야. 근데 막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향긋한 향이 나고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공기가 떠도니까 그 담장 구멍으로 통해서 옆집을 훔쳐봤거든. 그 안에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쫙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놓으면서 그 한이랑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돌멩이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돌멩이에 묶어서 휘리릭 담장 안으로 넘기고 여차여차해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생규장전에서 그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상대 여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주 우울하게 끝나. 중간에 이제 여자가 죽거든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새끼 사내 새끼가 먼저 도망쳐버리고 마누라는 지금 잡혀가지고 비겁하게 달아난 남편 때문에 마누라는 잡혀가지고 능욕당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정전을 지키기 위해서 쫙 자결하거든. 근데 나중에 분명히 죽었는데 마누라가 살아온 거야.
봤더니 귀신인 거지. 귀신이 해가지고 나타난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전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비현실적이거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 이것도 뭐야? 전기적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우리 체크했던 거 회면단 있잖아요. 회면단. 회면단이 뭐였죠? 회복한다 얼굴을 이런 얘기야. 면자가 얼굴 면자거든. 그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약을 얘기해. 알약. 알약. 너네 약국 가면은 무슨 단, 뭐 은단도 그 원형의 구 형태의 조그만 알로 돼 있잖아. 은단 알아요? 은단이 뭔지? 그 할아버지들 막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은색으로 된 거. 박하야 확 나고. 응? 아무튼 회면단 그러면 회복한다 얼굴을 이런 뜻이야. 지금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 거였잖아. 그 중에 한 명은 가짜거든. 약간 뭐가 생각나? 고전소설. 진짜 가짜 가리는 거. 옹구집전하고 비슷한 얘기가 펼쳐지는 거지. 가짜 옹구집, 진짜 옹구집. 이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갖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회면단을 매기려고 하는데, 자, 어떤 놈이 범인일까요? 누가 가짜일까요? 이 회면단을 먹으려는 자야, 먹지 않으려는 자야? 먹지 않으려는 자가 이제 범인이고 가짜겠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잖아. 봐봐. 안 먹으려고 하다가 봐. 마지못하여 먹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마지못하여 먹은 사람이 여씨였잖아. 그쵸? 여씨가 가짜 인물이었던 거죠. 그죠? 이런 거. 회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어 없어? 없지. 사람 얼굴 바꾸는 거는 성형 시술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성형 그 전문 의사가 조선시대의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럼 그것도 정기적인 장면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인물의 얼굴이 나타나 버릴 테니까. 아이씨, 그냥 상상해봤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개념으로 가시면은 전형적 인물이 있었고, 그쵸? 개성적 인물이 있었잖아요. 자, 질문.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틀에 박혔다 이런 얘기잖아요. 틀에 박혔다. 그죠? 성규님. 그 나쁜 인물에 악한 인물의 전형적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악한 인물의 전형적 인물 누가 있어? 얼른 떠오르는 거. 소설에서. 악한 인물. 놀부. 그렇지. 놀부.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효녀의 전형적 인물이 누가 있어요? 심청이. 뭐 이런 게 전형적 인물인 거거든. 그죠? 그런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현대소설에서도 가능한 거냐? 그럴 수 있죠. 이것도 현대소설인데, 예를 들면은, 봐. 어쩌고저쩌고 일병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그랬는데, 백주사에다가 체크돼 있나? 이 문단에 백주사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이 문단에 일변이라고 시작하는 줄에 백주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백주사라는 인물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일제시대에 친일하고 하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동포의 피를 빨아먹었던 친일 분자거든요. 근데 이 친일 분자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굉장히 곤란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군 뒤에 붙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의 전형적인 인물 형태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회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야. 백주사. 그래서 기회주의라고 한번 써볼게요. 기회주의가 무슨 말이죠, 근데? 일관된다, 일관되지 않는다. 그렇지, 일관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항상 모습을 바꿔가는 사람. 그게 기회주의죠. 일제시대 때는 뭐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일을 하고, 그죠? 해방된 다음에는 러시아 땅, 북한 땅에 살았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쵸? 소련. 남한에 살았다 그러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야. 맞지? 부정적 인물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었어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개성적 인물은 이거하고 다른 거죠. 보통의 그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평범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 쭉 내려가 볼게요. 그 쭉쭉 내려가서 자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쭉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가면은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봐. 칠판 보고 요런 한 중간쯤 내려가면 이런 표현 나올 거야. 다윈이 찾았니?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딨니? 자기가 간첩이 아닌데 간첩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또라이 같은 거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쵸? 맞잖아요. 선규님, 본인은 간첩이에요, 아니에요? 간첩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간첩인가? 생각해 본 적 없잖아. 얘는 봐.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 자체가 대단히 독특한 생각이잖아. 그치? 이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또 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봐라. 그러니까 뭐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러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뭐 그런 이런 그 독특한 생각을 하는 인물 형태가 있는 거죠. 개성적 인물의 대표적인 현대소설에서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흔히들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다음 액자식 구성으로 이제 나가 볼게요. 이건 안 했죠? 맞죠? 자, 액자식 구성 갈게요 이제. 자, 이 시간에 이걸 아예 마무리를 해버리고요. 자, 계속 갑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치? 액자식 구성 하나 마치고 사파식 구성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오케이?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나왔는데 액자식 구성은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성규님, 액자식 구성이 뭐죠? 말 그대로? 액자처럼 생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액자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죠? 액자 틀하고 그 다음에 그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구성 요소로 갖는 거잖아요.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이게 액자잖아요. 겉은 액자 틀이고 속은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보통 겉에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바깥 외자를 쓰는 거예요. 그쵸? 바깥 외자를 쓰고 외화, 바깥 이야기, 겉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죠. 겉 이야기, 바깥 이야기. 그 다음에 속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안 내자 써서 내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화 안에 내화 있다. 이야기 속 이야기의 구조다. 뭐라고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다. 라는 건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겉에 외화라고 한다면은 수업 중에 옛날에 대학 시절에 선생님을 쫓아다니던 그 숱한 여성분들 가운데 대략 한 2325명 가운데 한 명에 관련된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때 말이지 내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알바생 중에 눈에 들어오는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었지. 절반은 원영이를 닮았고 나머지 절반은 카리나를 닮았었어. 그렇게 해서 다시 황급하게 외화로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액자식 구성인 거거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이제 요거 하나 또 써놓을 거야. 예를 들면은 외화 괄호한 다음에 A라고 하고 내화 괄호하고 B라고 한다면은 실제 글 속에서는 책의 형식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책의 앞부분에서는 A가 나오다가 중간쯤에 B로 바뀌었다가 끝나갈 때 다시 A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야 바깥에 그 다음에 안에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등분 했을 때 몇 등분? 3등분 했을 때 맨 앞에 A가 나오고 그죠? 잠깐 멈췄다가 다른 B가 나오고 끝에 다시 원위치 A로 돌아와야 돼. 오케이? 수업하다가 중간에 옛날 얘기하다가 다시 수업 돌아오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이제 봐라. 액자식 구성임을 알려주는 표지를 찾아가지고 표현을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 거거든. 야, 이거 액자식 구성 맞으니까 넣어놨을 거 아니야. 맞지? 그쵸? 민영님 어디를 보면은 액자식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외화와 내화 사이에 경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참고로 내화 끝나고 외화로 돌아오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돌아와. 서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서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찾아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 여기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죠? 서장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서장이 뭐죠? 이야기 시작할 때 도입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도입부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시작할 때 그쵸? 본 이야기 들어가기 직전에 썰 푸는 거야. 예열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소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시작되는 이 부분하고 앞부분은 서로 다른 이야기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부분에 책 이야기인 것 같아. 책.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책의 도입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야기 속 이야기로서 내화야 외화야 내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원위치 하는 거죠. 이 아랫부분이 여기서부터 아랫부분이 이제 내화야 외화야 외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작품 속에서 형제가 있는데 그죠? 외화 속 형과 동생 중에 형이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그죠?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같은 군인끼리 죽이는 일이 나타나요. 같은 군인끼리 죽이는 그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형이 소설을 써요. 그 위에 있는 게 형이 쓴 소설의 일부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화에서는 형과 동생의 현실 이야기가 있겠죠? 내화에서는 뭐예요? 형이 쓴 소설 이야기가 이야기 속 이야기로 나오는 구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병신과 머저리였습니다. 자, 요거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이에요. 병신과 머저리. 자, 삽화식 구성까지만 하고 10분간 쉴게요. 딱 이것까지 마무리할게요. 삽 갑니다. 삽. 삽화식 구성할 때 삽이라고 하는 게 삽질한다의 삽은 아니겠죠. 설마 그쵸? 삽질한다의 삽은 아니겠죠. 삽화식의 삽은 끼울 삽자예요. 끼울 삽자. 그래서 이제 한자는 쓰지 마세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건데 끼울 삽자예요. 끼울 삽자. 그래서 끼우다라고 써볼게. 끼우다. 한글은 써야 돼. 한글은 끼우다라는 뜻이야. 화는 이야기 화자고 이야기 화자. 그래서 끼워 넣은 이야기. 알겠지? 끼워 넣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몇 개 나와야 되겠니? 하나만 나오면 되냐 안 되니? 끼워 넣은 이야기니까 최소한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삽화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삽화는 끼워 넣는 이야기로서 작은 이야기야.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가 이제 드문드문 들어가 있을 때 군데 들어가 있을 때 아까 그 병신과 머저리 같은 액자식 구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바깥 이야기가 엄연하게 있고 그 안에 굵직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거든. 이건 조금 작은 이야기가 에피소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현대 소설에서도 삽화식 구성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봐라. 제6절 형광펜으로 색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6절이라고 구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작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장편 소설의 일부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목을 봐라. 천변 풍경 19학년도 대수능의 고3 기출이거든요. 이게 제6절 몰락이라고 하는 그 절의 구분 표지가 앞과는 다른 또 다른 삽입 이야기가 들어가겠군이라는 걸 알려주는 삽화식 구성의 표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좀 잘 안 나오는 드문 사례이긴 한데 요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 장용학의 요한시집. 참고로 한번 써놓을게요. 수능에 나온 적도 없고 EBS에서도 거의 다뤄본 적이 없는 희귀한 작품인데 장용학의 요한 시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그 세례자 요한 있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게 제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쟁 때 그 북한군으로 참여했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북한군 얘기예요.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겉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써놔. 겉이야기는 이제 6.25 때 포로로 잡힌 북한군 이야기인데 겉이야기? 큰 틀은. 근데 이 사이에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이 앞부분 빗금 처리해볼게. 액자식 구성하고는 달라. 이런 점에서 그림상으로 다르잖아. 6.25 이야기라고 하는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다가 우화를 하나 집어넣는데 이 토끼에 관련된 재미난 이솝우화 같은 한 장면을 끼워 넣고 시작하는 희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도 좀 졸라 독특한데 누해라고 하는 이름의 중심 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사람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에 토끼 이야기를 넣어놔요.
토끼가 동굴 속에 갇혀 있어. 안 보여 토끼. 레빗 안 보이는데. 오늘 딱 봤더니 가느다란 빗줄기가 조그만해서 보이는 거야. 암흑 속에서만 살다가 빛을 보니까 얘가 빡 돌아가지고 저걸 찾아서 가야겠다. 그러면서 졸라 기어가지고 올라갔더니만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보인 거야. 그 빛을 따라서 졸라게 막 짚어내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토끼가 실명을 하게 된 거야. 눈 잃은 토끼가 된 거죠. 이게 약간 상징적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희망이냐 절망이냐. 빛은 가느다란 희망이 보인다. 무슨 말이야? 빛이 보인다. 가느다란 빛이 보인다. 희망이잖아. 근데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막상 따라가 봤더니 어때?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쵸? 아주 악한 대상이었던 거죠. 이게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 여기다 또 써봐.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뭐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뭐 그딴 것들 있잖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상징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를 좋은 사회로 바꿔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독교 사상을 막 활용한 사람도 있잖아. 뭐니? JMS니? JMC니? JFK니? 뭐니죠? 그 사이비 종교 J 정명석이니까 JMS 아니냐? JMS 같은 것도 사실은 걔네들이 뭐 세상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JMS의 교리가 뭐야? 썩 빠진 쓰레기 교리잖아. 그 뭐 여성 신도들 막 이렇게 막 그쵸? 농락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거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꼭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이상적인 이념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추구를 했으나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가게 하는. 오케이? 결국은 저 뭐야? JMS 누구야? 그 교주 도와서 여성 신도들 농락하게 도와줬던 협조했던 그 여자 있었잖아. 그 뭐지? 봤더니 막 걸그룹 댄스 추고 막 난리가 있는데 그 여자애도 감옥 갔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데올로기의 허상, 폭력성 이걸 고발하는데 앞에 끼워놓은 이 토끼 이야기 이런 것도 사파식 구성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